기원전 347년 아테네 외곽 아카데미아의 올리브 숲에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숲 안쪽 작은 건물에서 제자들이 조용히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80살, 하얗게 센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이 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플라톤,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치 잠이 드는 것처럼. 제자들은 울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쳤던 질문들이 이제 제자들의 입으로 계속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운 학교 아카데미아는 그 뒤로도 900년 동안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대화편들은 24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읽히고 있습니다. 20세기 철학자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양 철학의 역사는 플라톤에 대한 일련의 각주에 불과하다. 과장이 아닙니다. 정치학, 윤리학, 형이상학, 인식론, 미학,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학문의 출발점에 플라톤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무엇이 플라톤을 이토록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수천 명의 철학자가 있었고 수만 권의 책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한 사람의 사상이 2400년 동안 서양 문명의 토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역설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완벽한 세계를 꿈꾼 그가 왜 불완전한 현실 앞에서 번번이 좌절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플라톤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아테네 최고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정치가의 길을 버리고 철학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를, 스승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28살 청년의 이야기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을 안고 3번이나 시라쿠사로 건너갔지만 3번 모두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모든 좌절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너머 완벽한 세계가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믿었던 한 사상가의 이야기를.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실패가 있었고 배신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플라톤을 영원하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기원전 427년 아테네, 에게해의 바람이 아크로폴리스의 대리석 기둥 사이를 스쳐 지나가던 봄이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황금빛 지붕 아래로 올리브 나무들이 흔들리고 있었고 아고라에서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활기 속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도시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해 아테네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력한 귀족 가문 중 하나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아리스토는 아테네의 마지막 왕 코드로스의 혈통을 이었고 어머니 페릭티오네는 아테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입법자 솔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아리스토클레스. 왕의 피와 현자의 피가 한 아이의 몸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아이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플라톤, 넓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넓은 이마 때문이라 했고 누군가는 넓은 어깨 때문이라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 별명은 본명을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2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를 플라톤이라 부릅니다. 어린 플라톤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고의 문법 교사에게 글을 배웠고 최고의 음악 교사에게 리라를 배웠으며 최고의 체육 교사에게 레슬링을 배웠습니다. 시를 쓰면 사람들이 감탄했고 토론을 하면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격은 건장했고 가문은 화려했으며 앞날은 누가 봐도 찬란했습니다. 정치가가 되는 것,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세계의 바깥에서는 전쟁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플라톤이 태어나기 4년 전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27년 동안 계속될 전쟁이었습니다. 페리클레스의 전략은 실패했고 역병이 아테네를 휩쓸었으며 거리에는 시체가 쌓였습니다. 위대한 도시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플라톤은 그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치가 피릴람페스와 재혼했고 새아버지의 집에는 매일같이 정치인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식탁 위의 대화는 전쟁과 동맹과 배신에 관한 것이었고 소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아테네 정치의 현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도시가 전쟁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시민들이 두려움에 휩쓸려 판단력을 잃는 모습을,
웅변가의 말 한마디에 군중이 이리저리 쏠리는 모습을 이것이 정치의 본질일까? 어쩌면 소녀는 그때부터 의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귀족 청년이었습니다. 가문, 교육, 재능, 외모, 무엇 하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테네가 그에게 기대한 것은 명확했습니다. 정치의 무대에 서라, 이 도시를 이끌어라. 플라톤 자신도 그것이 자신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고라의 한쪽 구석에서 맨발로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이상한 질문을 던지는 늙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소크라테스. 그와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기원전 408년 아테네의 아고라는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외침과 수레바퀴 소리가 뒤섞이고 올리브 기름 냄새와 구운 빵 냄새가 바람에 실려 퍼지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20살의 플라톤은 그 군중 사이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넓은 어깨, 단정한 옷차림, 당당한 걸음걸이. 누가 봐도 아테네 명문가의 자제였습니다. 그날 그는 정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아고라를 가로지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지다가도 갑자기 조용해지고 조용해지다가도 다시 누군가가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운데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살쯤 되어 보이는 중년의 사내. 머리는 벗겨져 있었고 코는 납작했으며 눈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옷은 낡은 겉옷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귀족은 아니었습니다.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선 사람들은 하나같이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붙잡은 상대는 아테네에서 이름난 장군이었습니다. 자네는 용기가 무엇인지 아는가? 장군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전장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이 용기 아닌가. 소크라테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렇다면 후퇴하는 것은 비겁한가? 적을 유인하기 위해 물러나는 장군은 겁쟁이인가? 장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다르지 않나. 무엇이 다른가? 자네는 방금 도망치지 않는 것이 용기라고 했네. 그런데 물러나는 것이 더 나은 판단일 때도 있다면 용기는 단순히 도망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용기란 대체 무엇인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플라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아테네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 맨발의 남자 앞에서 말문이 막히는 것을 자신이 안다고 확신했던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당혹스러운 표정들을 플라톤은 정치 모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아고라에 남아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해가 기울어도 떠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 시를 쓰고 정치를 논하고 웅변수를 갈고 닦았던 그 모든 시간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소크라테스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질문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상대가 대답하면 그 대답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끝없이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것이 소크라테스의 지혜였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그 단순한 깨달음이 아테네의 모든 지식인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플라톤에게 그것은 벼락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 플라톤은 자신이 쓰던 비극시 원고를 꺼냈습니다. 한 편 한 편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불 속에 던졌습니다. 시인이 되려던 꿈이 타올랐습니다. 정치가가 되려던 야망이 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질문만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진짜인가? 내가 아는 것은 정말로 아는 것인가? 다음 날부터 플라톤은 매일 아고라로 나갔습니다. 소크라테스를 따라다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8년이 흘렀습니다. 20살의 청년은 28살의 사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와 함께 걸으며 대화했고 시장에서 토론했으며 체육관에서 젊은이들과 논쟁하는 스승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맨발이었으며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곁에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아래에 아직 답해지지 않은 질문들이 숨어 있다는 확신, 그것이 플라톤을 사로잡았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은 플라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테네 최고의 귀족 청년은 진리를 갈망하는 철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문이 기대했던 정치의 길은 점점 멀어졌고 대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이 그의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테네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도시의 힘은 날마다 빠져나가고 있었으며 사람들의 눈에서 희망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플라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의 스승에게 아테네가 칼날을 겨누는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04년 봄이었습니다. 27년간 계속되었던 펠로포네소스 전쟁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아테네가 졌습니다. 한때 지중해의 패권을 쥐었던 도시, 민주주의의 요람이라 불리던 도시가 스파르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졌고 함대는 해체되었으며 거리에는 패잔병들이 빈 눈으로 돌아다녔습니다. 플라톤은 23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전쟁이 그의 청년기에 이르러서야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전쟁이 끝난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지원 아래 30명의 남자들이 아테네의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역사는 이들을 30인 참주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30명 가운데 플라톤이 잘 아는 이름이 두 개 있었습니다. 외삼촌 카르미데스, 그리고 어머니의 사촌 크리티아스 가족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 플라톤은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부패한 민주주의를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현명한 사람들이 이끄는 정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플라톤에게도 참여를 권했습니다. 젊고 유능한 귀족 청년이 필요하다고, 함께 새로운 아테네를 만들자고. 플라톤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켜본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30인 참주는 개혁이 아니라 공포를 선택했습니다. 반대파를 처형했고 재산을 몰수했으며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정의를 세운다는 명분 아래 정의와는 가장 먼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참주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살라미스의 레온이라는 사람을 체포해 오라고. 무고한 시민이었습니다. 죄목은 없었습니다. 단지 재산을 빼앗기 위한 구실이었을 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거절했습니다.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명령에 부당한 행동으로 복종할 수 없다고. 그것뿐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에 가담하느니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플라톤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권력 앞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스승의 뒷모습을. 그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참주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8개월 만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피라이우스 항구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크리티아스가 죽었습니다. 카르미데스도 죽었습니다. 플라톤의 가족이, 플라톤의 피가 아테네 시민들의 손에 쓰러진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복원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24세 플라톤은 환호할 수 없었습니다. 귀족 정치는 폭력이었고 민주정치는 우매했으며 가족은 참주가 되어 죽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어떤 정치 체제도 정의로울 수 없는 것일까요? 왜 권력을 쥐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타락하는 것일까요? 플라톤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체제도, 어떤 권력도, 어떤 명분도 믿을 수 없다는 것. 오직 한 사람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정의를 선택했던 그 사람, 소크라테스. 하지만 아테네는 곧 그 유일한 사람마저 빼앗아갈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399년 봄이었습니다. 아테네의 거리에는 꽃이 피어나고 있었지만 아고라에는 차가운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고발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불경죄, 아테네가 믿는 신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을 들여왔다는 죄, 그리고 청년 부패죄,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죄.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정치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정의가 무엇이냐고.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용기가 무엇이냐고. 시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쓴 시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그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소크라테스가 증명해버렸으니 그들이 그를 용서할 리 없었습니다. 28살의 플라톤은 스승의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501명의 배심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테네 시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법정. 플라톤은 그 민주주의가 이제 자신의 스승을 삼키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법정 한가운데 섰습니다. 70살의 노인이었습니다. 볼품없는 외모, 낡은 옷차림, 맨발.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심원들에게 도전했습니다. 나는 아테네의 등해라고, 잠들어 있는 거대한 말을 깨우는 파리와 같다고, 나를 죽이면 아테네는 다시 잠들 것이라고.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이것은 변론이 아니었습니다. 도발이었습니다. 플라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은 살려달라고 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유죄 280표, 무죄 221표, 불과 59표 차이였습니다. 만약 30명만 마음을 바꿨더라면. 하지만 역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형량을 정할 차례가 왔습니다. 관례상 피고가 대한 형벌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추방이나 벌금을 제한했더라면 목숨은 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테네에 공헌했으므로 올림픽 우승자에게 주는 것처럼 프리타네이온에서 공짜 식사를 제공받아야 마땅하다고. 법정은 분노했습니다. 사형,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오랜 친구이자 부유한 시민 크리톤이 찾아왔습니다. 간수를 매수했고 배를 준비해 놓았으며 망명할 도시도 정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제발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정의를 이야기했으면서 자신이 위험할 때 법을 어기겠느냐고, 부정의에 부정의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크리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눈은 맑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감옥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영혼의 불멸이었습니다.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철학자란 평생 그 해방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울고 있었지만 소크라테스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간수가 독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동미나리로 만든 독약이었습니다. 간수조차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좋은 분이시라며 다른 사형수들은 울고 소리치는데 당신만은 다르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은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받아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왜 우는가? 그래서 여자들을 내보낸 것 아닌가? 죽음 앞에서는 침묵을 지켜야 한다고 들었네. 그리고 한 모금에 들이켰습니다.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잠시 걸어다니다가 다리가 무거워지자 누웠습니다. 독이 발끝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발이 차가워졌습니다. 종아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허벅지까지 차가움이 번져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천으로 덮인 얼굴을 잠깐 드러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수탉 한 마리를 빚졌네. 잊지 말고 갚아주게. 아스클레피오스는 치유의 신이었습니다. 병이 나았을 때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신.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삶이라는 병에서의 치유로 본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플라톤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병이 나서 참석하지 못했다고 파이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장면을 얼마나 생생하게 기록했는지를 보면 그의 영혼은 그 방 안에 있었습니다. 아니, 평생 그 방을 떠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28살의 청년에게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 민주주의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주정도 사람을 죽이고 민주정도 사람을 죽였습니다. 권력의 형태가 무엇이든 정의로운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세상의 어떤 체제도 진정으로 정의로울 수 없는 것일까요? 플라톤은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정치가가 되겠다는 마지막 미련마저 버렸습니다. 대신 새로운 길을 택했습니다. 스승이 목숨으로 지킨 것, 진리와 정의를 글로 남기겠다고. 소크라테스가 한 줄도 쓰지 않았으니 자신이 기록하겠다고.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소크라테스의 삶 전체를 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은 독배를 마셨지만 제자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펜이 2400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플라톤은 아테네를 떠나야 했습니다. 스승을 죽인 도시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29살의 청년은 진리를 찾아 긴 방랑의 길에 오릅니다. 기원전 399년 아테네의 성문이 뒤로 멀어졌습니다. 29살의 플라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스승의 피가 마르지 않은 도시, 정의를 외치면 독배를 건네는 도시, 그곳에 더 이상 진리는 없었습니다. 플라톤은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여기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메가라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또 다른 제자 에우클레이데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마다 스승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그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기록해야 했습니다. 플라톤은 펜을 들고 스승의 대화를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소크라테스가 아고라에서 던졌던 질문들이 파피루스 위에 되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초기 대화편의 탄생이었습니다. 스승은 단 한 줄도 쓰지 않았지만 제자가 스승의 말을 영원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가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플라톤의 영혼은 더 넓은 세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집트였습니다. 나일강 유역의 오래된 문명은 플라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수천 년의 지혜가 신전의 기둥마다 새겨져 있었고, 사제들은 그리스인들이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플라톤은 겸허해졌습니다. 아테네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 키레네로 향했을 때 플라톤은 운명적인 것을 만났습니다. 수학이었습니다. 수학자 테오도로스 밑에서 기하학을 배우며 플라톤은 전율했습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언제나 180도입니다. 어디서든 누가 그리든 어떤 크기로 그리든 종이 위의 삼각형은 불완전하지만 삼각형의 본질은 완전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감각으로는 잡을 수 없지만 이성으로는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진리. 플라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에서 그 직감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아르키타스를 만난 것입니다. 수학자이자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아르키타스는 플라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수의 질서가 우주의 질서이며 보이지 않는 수학적 구조가 보이는 세계를 떠받치고 있다고. 플라톤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 이집트의 지혜, 키레네의 수학, 피타고라스의 조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감각 너머에 진짜 세계가 있다. 그리고 시라쿠사에 도착했습니다. 시칠리아 최대의 도시, 지중해의 보석. 이곳에서 플라톤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디온, 참주 디오니시오스 1세의 처남이자 철학을 사랑하는 젊은 귀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통했습니다. 디온은 플라톤의 사상에 매료되었고 플라톤은 디온에게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만약 철학을 아는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면, 만약 지혜로운 자가 통치한다면 소크라테스가 꿈꾸었던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참주 디오니시오스 1세는 달랐습니다. 권력만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플라톤이 연회에서 참주정의 문제점을 거침없이 지적하자 디오니시오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늙은 바보가 누구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인가? 분노한 참주는 플라톤을 배에 태워 아이기나 섬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은 아테네와 전쟁 중인 곳이었고 아테네 시민은 노예로 팔릴 수 있었습니다. 노예 시장에 끌려간 철학자, 진리를 가르치던 입이 값을 매기는 상인들 앞에 섰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철학은 권력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다행히 키레네의 지인 안니케리스가 플라톤을 알아보고 몸값을 치러 구해주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꿈인지를 몸으로 배운 것입니다. 12년이었습니다. 메가라에서 이집트로, 키레네에서 이탈리아로, 그리고 시라쿠사의 노예 시장까지 긴 방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랑 속에서 플라톤은 자신만의 철학을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는 그림자입니다. 진짜 세계는 감각 너머에 있습니다. 수학이 그것을 증명하고 이성이 그것을 파악합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아름다운 것 뒤에는 아름다움 자체가 있고 모든 정의로운 행위 뒤에는 정의 자체가 있습니다. 이데아, 완전하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실제의 세계.
기원전 387년 플라톤은 아테네로 돌아왔습니다. 4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29살에 떠났던 그 청년은 이제 없었습니다. 12년의 방랑이 빚어낸 것은 성숙한 철학자였습니다. 스승의 죽음으로 무너졌던 세계 위에 그는 자신만의 세계를 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테네 서쪽 외곽, 올리브 나무가 우거진 숲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아카데미아. 플라톤은 그 숲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떠돌지 않겠다고, 여기에 세우겠다고. 소크라테스가 아고라에서 시작한 것을 자신은 이곳에서 완성하겠다고. 기원전 387년 아테네 서쪽 외곽의 올리브 숲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길이 닦이고 넓은 공터가 정리되었습니다. 영웅 아카데모스의 이름을 딴 그 숲에 40살의 플라톤이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입구에는 단 하나의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하학을 모르는 자, 이 문을 들어서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수학 실력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사유할 수 있는가? 감각이 아닌 이성으로 세계를 파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카데미아는 기존의 어떤 학교와도 달랐습니다. 소피스트들처럼 돈을 받고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이 답을 주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질문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아고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물었고, 하지만 소크라테스와 달리 플라톤은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정치학, 철학의 모든 분야가 하나의 지붕 아래 모였습니다. 수학은 철학의 훈련이었고, 대화는 진리에 이르는 방법이었으며, 토론은 매일의 일과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곳의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성에게도. 기원전 4세기 여성이 공적 영역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플라톤은 악시오테아와 라스테네이아를 학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진리 앞에서 남녀의 구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 진리를 탐구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쓰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한 대화편이라는 독특한 형식이었습니다. 논문이 아니었습니다. 강의록도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대화였습니다. 질문하고 반박하고 막다른 길에 부딪히고 다시 돌아와 새로운 길을 찾는 사유의 과정 그 자체를 글로 옮긴 것입니다. 향연에서는 사랑의 본질을 물었습니다. 파이드로스에서는 영혼의 운명을 논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 한 권의 책 안에 플라톤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 국가의 설계, 동굴의 비유, 철학자 왕의 비전, 교육의 체계, 소크라테스의 목소리를 빌려 플라톤은 자신이 꿈꾼 세계를 펼쳐 보였습니다. 아카데미아는 번성했습니다. 그리스 전역에서 젊은 지성들이 모여들었고 학교는 점점 아테네 지성의 중심지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년이 아카데미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원전 367년 17살의 마케도니아 출신 청년이었습니다.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 그는 이후 20년 동안 이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모든 것을 흡수했고 스승의 모든 것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플라톤은 그를 학교의 정신이라 불렀습니다. 훗날 이 제자는 스승의 사상을 넘어서 자신만의 철학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이 이룬 것의 의미는 단순히 학교를 세운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철학을 개인의 탐구에서 공동체의 활동으로 바꾸었습니다.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질문하는 것,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 소크라테스는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플라톤은 글을 남겼고 그 글을 가르칠 학교를 세웠습니다. 스승이 시작한 불꽃을 꺼지지 않게 한 것입니다. 아카데미아는 플라톤이 죽은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무려 900년 동안 서기 529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문을 닫을 때까지 이 학교는 서양 지성에 등대었습니다. 한 사람의 결심이 1000년 가까운 전통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아카데미아의 강의실에 앉아 미래의 지도자들을 가르치던 플라톤의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꿈이 남아 있었습니다. 철학자가 왕이 되는 나라, 지혜가 권력을 이끄는 세계, 교실 안에서는 완벽했지만 교실 밖의 현실은 여전히 그의 이상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라쿠사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래전 친구 디온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을 때
플라톤의 손이 떨렸습니다. 디온의 필체는 급했고 글자 사이사이에 흥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디오니시오스 1세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디오니시오스 2세가 시라쿠사의 새로운 참주가 되었고 젊은 참주는 철학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디오는 간청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고, 철학자가 왕을 가르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라고. 기원전 367년이었습니다. 플라톤의 나이 60이었습니다. 20년 전 그 땅에서 노예로 팔릴 뻔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가지 않을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갈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철학자가 왕을 만들 수 있다면, 정의로운 국가가 가능하다면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아카데미아의 문을 닫고 배에 올랐습니다. 시라쿠사에 도착한 첫날 디오니시오스 2세는 열정적이었습니다. 철학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했고 정의로운 통치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플라톤은 기하학부터 시작했습니다. 감각이 아닌 이성으로 세계를 파악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디오니시오스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하학은 지루했고 철학적 토론은 머리가 아팠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참주였습니다.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에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디오니시오스는 철학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자를 옆에 둔 교양 있는 왕이라는 이미지를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허영이었습니다.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디온의 영향력을 두려워한 디오니시오스는 디온을 추방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쫓겨났는데 플라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60살의 철학자는 이제 사실상 포로였습니다. 궁 안에 머물도록 강요받았고 떠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플라톤은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바다 건너 아카데미아에서는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탈리아의 철학자 아르키타스가 배를 보내 플라톤을 구출했습니다. 겨우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것으로 끝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361년 디오니시오스가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철학을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디온을 복권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플라톤은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것을, 아마 거짓말일 것이라는 것을. 그래도 갔습니다. 왜일까요? 철학자는 희망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완벽한 세계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한 번 더 시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라쿠사는 재앙이었습니다. 디온의 복권은 없었고 철학 수업은 형식에 불과했으며 플라톤은 또다시 구금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다시 아르퀴타스가 구출해 주었습니다. 73살의 노인이 된 플라톤은 지중해를 건너 아테네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이었습니다. 세 번 시도하고 세 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